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특히 커피와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도 잘 알려진 호두, 혹시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부터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인데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놀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호두는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호두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요.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또한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오메가3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입니다.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뇌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것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죠.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하여 뇌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셔야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놀라우신가요?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 리놀레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10%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유명한데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하는데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중요한데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에 방어막을 형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데요. 호두와 궁합이 좋은 식품들 바로 알려드릴 테니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자주 접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데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두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 흡수를 도와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리는데요. 함께 섭취하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는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 추천해 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 잘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이제 잘 아시죠?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 흡수 동안 더 쉽고 오래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영양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하고 크리미한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요.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간단하게 바나나의 달달한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 호두도 적당량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호두 섭취 시 주의점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인데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 입술이나 혀 또는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호두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호두는 100g당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에서 30g 정도, 이는 약 5에서 7알 정도 되는데요. 쪽으로 봤을 때 10개에서 15쪽이 적당합니다. 호두 섭취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되기 쉬운데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뿐만 아니라 산화된 지방은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 시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산패되어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산패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 쉽게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상을 보는 것입니다. 신선한 호두는 갈색 또는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냄새가 날 수 있으나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납니다. 또한 맛이 다른데요. 신선한 호두는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맛이 매우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고 썩은 것 같이 매우 불쾌한 맛이 난답니다. 이러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진공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까 냉장 보관이 필수적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4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에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어릴 적 명절이면 어머니가 꼭 상에 올려주시던 그 추억의 반찬입니다. 껍데기를 까면서 손가락 끝이 빨갛게 물들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꼬막입니다. 에이, 꼬막이요? 그거야 맞긴 하지만 특별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에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8대 진미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 음식이 바로 이 꼬막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인문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랑에도 전라도의 특산품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했어요.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이라니 괜히 격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꼬막은 조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피와 같은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조개라는 겁니다. 삶으면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천연 조혈 강장제로 불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꼬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꼬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혈관 건강과 뼈 건강, 그리고 소화 기능까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리고요, 꼬막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같은 꼬막을 드시더라도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반대로 꼬막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데 이 조합은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이 부분도 꼭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겨울철 꼬막 드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인데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맛있게 드시고 나서 며칠을 고생하실 수 있어요. 예방법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가 뭐가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운이 예전같이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어지럽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얼굴색이 창백해졌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혈액학회 자료에 의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0%에서 15%가 빈혈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여성이신 어르신분들은 그 비율이 엄청 높은데요. 빈혈이라고 하면 단순히 피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소화기능 문제입니다. 밥맛이 없다, 입맛이 떨어진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영양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더 못 먹게 되고요. 겨울철에는 특히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도 많으시죠. 몸이 냉해지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빈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음식으로 철분을 섭취하면 몸에 잘 흡수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식사량도 줄어들잖아요. 예전처럼 고기도 잘 안 드시게 되고 밥 양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 철분 섭취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철분 흡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소화 기능 저하도 비슷한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심장에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아야 따뜻한데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말초까지 피가 잘 안 가는 거죠.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꼬막입니다. 자산 어보를 쓴 정약전 선생은 꼬막을 가리키며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달하고 기록했어요. 이 단맛의 비밀은 글리코겐 성분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꼬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혈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막은 조개류 중에서 유일하게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삶으면 붉은 핏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철분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요.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천연 조혈 강장제로 불려왔어요. 철분제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꼬막으로 자연스럽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한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식료본초라는 책에 보면 꼬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장을 잘 돌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여 입맛을 돋운다 라고요. 식물 본초에서는 꼬막은 비위를 건강하게 해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환자분들 회복식으로도 좋고요. 평소 소화가 약해서 식욕이 없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보통 해산물 하면 성질이 차갑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해산물을 피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꼬막은 예외입니다. 식료본초에는 신복의 냉기와 허리와 등의 냉풍을 주로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의서에도 공통적으로 꼬막은 기운이 따뜻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위장의 기운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신 분들,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 체질이신 분들에게 특히 맞는 음식이에요. 자, 네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를 해소해주고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담석을 녹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건 심장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뼈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재밌는 민간요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꼬막 껍질을 불에 달궈서 식초에 담가두면 천연 칼슘 식초가 만들어져요. 식초와 껍질 비율을 10대 1로 해서 일주일 정도 담가 주셨다가 맑은 물만 걸러내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다이어트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꼬막은 단백질 함량이 14%예요. 전복이 12.9%인데 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100g당 81칼로리밖에 안 되고 지방도 1g 정도로 아주 낮아요. 포만감은 높으면서 칼로리 섭취는 적으니까 체중 관리에 딱이죠. 이 외에도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고요.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요. 정말 보약이 따로 없죠. 자, 이렇게 좋은 꼬막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요? 먼저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꼬막하고 마늘은 최고의 파트너예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꼬막의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력 회복과 피로 해소에 아주 탁월해요. 게다가 마늘이 꼬막의 비릿한 향도 잡아주니까 일석이조죠.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예요. 꼬막이 따뜻한 성질이긴 하지만 부추와 함께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섭취가 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와 칼슘도 풍부해서 영양 흡수를 돋고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아요. 삶은 꼬막에 부추를 함께 무쳐서 반찬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고추장이에요. 초고추장의 신맛이 꼬막의 담백한 맛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요.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간단하게 삶은 꼬막에 초고추장을 찍어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꼬막 삶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세척을 해야 돼요. 굵은 소금을 뿌리고 껍질끼리 부딪혀 바지락 문질러 씻으세요. 4-5번 반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요. 그 다음에는 해감입니다. 물 1리터당 소금 2큰술 비율로 바닷물 농도의 소금물을 만드세요. 여기에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함께 넣으시면 화학적용으로 해감 효과가 좋아져요. 검은 봉지로 빛을 차단하고 1-2시간 정도 해감하시면 됩니다. 삶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핵심 비법이 있어요. 물을 넉넉히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찬물 1컵을 부어서 온도를 낮추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상태에서 꼬막을 넣고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살이 한쪽에 붙어서 까기가 쉬워져요. 꼬막 잎이 5에서 10% 정도 벌어지면 바로 불을 끄세요. 삶는 시간은 3분에서 4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 살이 질겨지고 영양분도 빠져나갑니다. 껍질 까실 때는요, 꼬막 뒷부분 궁둥이라고 하죠. 거기에 숟가락을 대고 지렛대 원리로 비틀면 쉽게 열립니다. 적정 섭취량은 한 번에 10개 정도가 좋고요.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꼬막이지만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꼬막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꼬막 드시고 바로 우유 드시거나 치즈 드시면 꼬막의 철분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꼬막 드시고 1-2시간 후에 유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 같은 고지방 육류예요. 고지방 육류와 꼬막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시면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자, 세 번째는 커피나 녹차, 홍차입니다. 식후에 바로 커피나 차를 드시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요, 구워 먹으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 과하면 기를 옹색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를 막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만이시거나 열이 많으신 체질이시면 특히 적당히 즐기셔야 돼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꼬막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구토, 설사, 복통,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심한 경우는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식중독하면 여름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해요. 꼬막, 굴, 조개 같은 어패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6,76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노로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한다는 겁니다. 냉동고에 넣어둬도 죽지 않아요. 게다가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요. 대부분 2에서 3일 내에 회복되지만 어르신의 경우 탈수 위험이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해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시면 됩니다. 조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시고요. 알코올 소독제는 노로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으니까 반드시 비누로 씻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꼬막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막은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8대 진미 중 하나였습니다. 조개류 중 유일하게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요. 대부분의 해산물과 달리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심혈관 건강, 뼈 건강, 소화기능 개선까지 정말 보약이 따로 없죠. 마늘, 부추,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유제품이나 커피는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꼬막 삶을 때는 끓는 물에 찬물 1컵 정도 넣고 온도 낮춘 다음에 넣으시고요. 3에서 4분만 삶으시면 탱글탱글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제철은 11월부터 3월까지, 특히 12월에서 2월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기 석 달에 입맛이 소태 같아도 꼬막 맛은 변함없다. 그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라는 뜻이에요. 겨울 바다가 선물한 천연 보약 꼬막, 이번 겨울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삶아서 맛있게 드셔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계란 2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치매, 고혈압 싹 물러갑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낮춰줍니다. 우리 혈관에는 2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은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분해해서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를 버리셨던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성분을 같이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건강 안내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아예 삭제했어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3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육, 뼈, 그리고 뇌입니다. 근육부터 볼까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란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닭가슴살도, 한우도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고작 5.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기능,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같지 않은 거, 이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2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 저는 고기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계란은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마저도 콜레스테롤 걱정에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찐 계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기는 안 드셔도 찐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80칼로리, 단백질 7g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계란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다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균형 있게 다 들어있어서 영양학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두 알이면 14g, 이게 닭가슴살 반덩이와 맞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격은 비교가 안 되죠. 계란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뇌 건강의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콜린이 바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인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린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한데, 계란 두 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3%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계란으로 자연스럽게 콜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노른자가 왜 그렇게 노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쌓여서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두 알이면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두 알 드시고 나가면 일단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빵이나 시리얼, 콘프레이크 아침을 때우시면서 두세 시간 만에 출출해지잖아요.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혈당은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인슐린도 잔잔해지고 췌장은 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내벽 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수십 년간 단 음식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콜린이 뇌에 공급되니까 아침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오후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두 알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는 6개 대륙 50개국 1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혈관 질환 이력 있는 분이라도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쪽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이 곡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심장병학회에서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군에게도 계란 섭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콜린 같은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주말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2~3개씩 꺼내서 일주일 아침이 해결됩니다. 물론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붙지 않는 팬에 기름 최소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삶든 찌든 프라이를 하든 큰 그림으로 보면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란만 드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늘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도 보충하고 라이코펜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맛도 고소하면서 상큼하고 영양은 꽉 차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2~3송이면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딱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놓으시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로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나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야채를 같이 드시면 야채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용성이라서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본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계란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가볍게는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 드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의외죠? 건강한 것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셋째, 녹차나 홍차예요.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문제 없다는 연구가 많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좀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